네, 7월 1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또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1.9% 코스피, 코스닥도 1.88%.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하루?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원래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강 후 약이었었죠. 네. 오후장 들어서면 꼭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는데 오늘은 계단식으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 반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외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확실히 좀 풀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나 하는 좀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정말 불과 열흘 2주 전만 해도 그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 목표 주가 하향하고 네. 전부 뭐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증권사들도 전부 안 좋게 얘기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나 봐요. 사실 뭐 2주 전도 아니었죠.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서 모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어두웠었죠.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서 14조 원 기록하면서 시장의 추정치 좀 미스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놓여 있었지만 확실히 시장 추정치를 미스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더 어둡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었죠. 최근에 이런 그 트렌드포스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디램 가격이 3분기에 적게는 3%에서 8%, 낸드 가격도 지금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흐름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팹이 정전으로 인한 이런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었었죠. 이게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32% 비중을 차지하는 큰 공장이고 글로벌 반도체 특히 디램 쪽에서 약 7에서 8% 정도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디램의 이런 업턴 자체가 좀 빨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타났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달라진 부분 자체는 없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지금 1,300원대 뭐 20원 선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오늘도 지금 보시면 8원 70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을 중심으로 일부 저가 매수세, 즉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걸 보시죠. 외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사느냐?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지표 종목을 다시 채운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 좀 치고 올라갔었고 그 가운데 IT 전반적인 순환 매화 그리고 지수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일부 이런 B차익 바스켓으로 담는 모습이 최근에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방심을 하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 것 자체는 없고 그리고 내주에 있을 FOMC 지금이 아무래도 이런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런 기간 속에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내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6,278억을 사줬는데 이게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절반 이상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외인이 6,200억 넘게 샀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대형주에 약 5천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3,400억 정도가 집중이 되었다는 건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팔면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장 초반에 외인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순 매도하는 모습이
좀 장 초반에 일부 포착이 되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선별적으로 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서 국내 증시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선별적으로 담는 흐름 자체가 좀 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요 절반 이상을 전자와 닉스를 담는 모습이 좀 포착이 3,500억을 되었죠. 그냥 삼전하고 하이닉스 샀네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뭐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전자와 닉스 이런 부분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3거래 연속해서 국내 증시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350만 주 넘게 샀죠. 이걸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뭐 전자와 닉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수급이 집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종가 거의 고가 부분에서 좀 마무리되는 모습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죠. 네. 하이닉스가 86,000원이었거든요. 불과 2주 전에. 86,000원이었는데 10만 원 이런 부분 돌파를 했으니까요. 최근에 뭐 저점 대비해서 보게 된다면 대략 한 20% 정도 올라온 거죠.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IT 그중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주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오늘은 시장의 흐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지금 부산 국제 모터쇼가 4년 만에 열렸다고 하죠? 그렇죠. 부산 국제모터쇼가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죠. 이러한 모습이 좀 열리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24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나타나는 부분이고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결국 이거예요. 아이오닉 6 최초로 공개하는 부분인데 이제 현대차 그룹의 EGMP 그러니까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 세단 그러니까 아이오닉 6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EV9 최초로 공개하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출시 예정이고 SK온 배터리 이쪽에 탑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또 중요한 현대차와 기아 또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 전에 20일이죠. 여기 보시면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21일 날 목요일 날은 현대차 실적 발표 그리고 22일 기아의 실적 발표 연이어서 3일 연속 이전 중요한 실적 관련된 또 이벤트도 있는 만큼 이런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나오는 이런 신차 이와 관련된 기대감과 더불어 실적 뚜껑을 열어놓고 보았더니 이제 성적표 확인할 시간이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자동차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셀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후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이오닉 6도 그렇고 기아 EV9 뭐 지금 반응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500 몇십 킬로라고 한번 충전하면. 네, 최근에 계속해서 배터리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사실 연비 관련해서는 꾸준히 확장이 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뭐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부분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음극재 쪽에서도 기존의 흑연 이런 부분은 이런 저장 용량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실리콘 첨가제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사실 그냥 단순히 테슬라하고 비교해봐도 기술력, 배터리 기술력 자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자체를 지금 우리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서도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자체 큰 폭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들과 차이점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타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도 오더컷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경기가 불안이 되었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때 지금 쌓여있는 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전반적인 문제였는데 이런 재고에 대한 부담에서 이쪽은 자유롭다는 거죠. 자동차가. 그게 여타 경기 민감자와 차별화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또 호실적을 기록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감 자체가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현대차 대략 시장에서 추정치 자체가 2조 1,0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2014년 2분기 이후에 근 8년 만에 2조 원대 분기 기준 그 실적 영업 이익 자체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기아차도 최근에 1조 8천억까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익과 더불어
또 신차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또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계속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진단키트 이런 주식들 다시는 이제 빗볼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요새 좋은 흐름을 보여요. 이제 언제 끝날까요, 이쪽이? 글쎄. 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3주 연속 더블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주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씩 확진자 수 증가를 하면서 지난주 평균이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이번 주에 또 더블링 되게 된다면 이번 주 평균이 7만 명 찍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일종이죠. BA5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켄타우로스 뭐 이 부분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BA2.75 그렇기 때문에 또 오미크론 변이 일종인데 이쪽이 기존 그 오미크론보다 대략 한 뭐 3배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감염력 자체가 높다고 하니까 사실 뭐 사상 최악의 변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이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오히려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SD 바이오센서가 미국의 2조 원대 기업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는 부분 자체가 확실히 최근에 M&A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종목별로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양상이 좀 전개가 될 것 같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만약에 올 여름 재유행 지금 현재 거의 재유행을 정부에서는 공식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많게는 45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할 수 있다. 일일 확진자 수가요. 기존에 우리가 그 오미크론 유행했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2만 명 정도가 피크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4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번에 좀 이와 관련돼서 확산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 리오프닝 관련된 즉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의류와 같은 이런 소비주 전반적인 투심 위축 이런 부분이 일부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변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추가를 해야 될 것이냐 매수를 아니면은 지금 그 이러한 걱정으로 올라와 있을 때 팔아야 될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오히려 지금 파는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갈 수 있다면?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요. 아니, 저 백신 관련.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좀 팔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신풍제약 30배 올랐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죠? 다시 제자리에 와버렸죠. 그리고 여타 뭐 코로나 치료제 하겠다, 백신 하겠다 이러한 종목 중에서 국내에서 과연 현실화시킨 종목이 셀리트리온의 레키노나 관련된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K백신 이거 외에는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최근에 뭐 일동제약이나 한국 BNC 같은 뭐 이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보겠다. 나는 완전히 거기까지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2년간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학습효과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좀 올라왔을 때 좀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벌써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프레시한 걸 좋아하지 이미 2번, 3번 계속해서 반복된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 뭐 델타가 처음 나갔었을 때 그리고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이번에 켄타우로스 변이 그때 시장의 반응을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코로나가 나왔었을 때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델타, 오미크론 그 다음 이번 순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기존 고점을 완전히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 사이드에는 리오프닝주들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뭐 그동안 좋았잖아요. 흐름. 네네. 그러니까 좋았다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한참 전의 얘기네요. 그렇죠. 4월 달에. 그러니까. 몇 달간 계속 하락해가지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하락한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좀 포인트를 좀 바꿔서 역발상 투자를 들어갈 또 될 만한 시점인지. 오히려 지금은 역발상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초에 좋았죠, 사실.
올해 뭐 1, 2월부터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올 하반기에는 그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끝날 것이고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리오프닝 그리고 이런 펜트업 디맨드 즉 이런 보복적 소비 자체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올 하반기엔 좋아질 거야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중순이었죠. 그때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마침 중국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셧다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되게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BA5 변이 그리고 켄타우로스까지 이와 관련돼서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을 했었다가 지난주에 정부에서 이제 방역 대책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우려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한번 그 재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 자체는 안 나왔었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즉 시장에서 우리가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던 부분과 반대로 가는 빼떡컴플리 현상 자체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2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2분기 실적이야 오미크론 변이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고 있었던 그런 당시니까요. 그리고 3분기에는 또 이와 관련된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게 되면 올 여름도 안 좋을 거라는 것 자체가 거의 명약 관한 일인 거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거의 최악을 지나고 있는 시기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좋아질 거야 하는 시기 자체가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가 이런 부분 자체는 워낙 또 안 좋은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판다? 그러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팔지 않으면 지금 언제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돌아설 수 있을까 사는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정점이 언제쯤 지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게 본다면 다음 달에 만약에 오미크론 다시 한번 이런 BA5 변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더블링 되는 이 시점 자체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꺾이는 시점이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될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다음 달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 자체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팔기보다 역발상으로 그 타이밍 자체를 노려보는 그 시기로 좀 삼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8월 중순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대다수 종목들 실적 발표를 있고 나서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크게 흔들리고 정점 이런 부분 신호 얘기가 좀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좀 최선호주로 보시는 섹터라든가 주식이 있다면 어디예요? 일단은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여행 항공 쪽이거든요. 특히 항공 쪽. 오늘 아침에도 좀 보니까 부채 비율이 몇천 프로씩 되던데 아시아나도 그렇고 그쪽은 이제 항공기 리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외화부채 이런 부분이니까 특히나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료가 최근에 그 한 달 사이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2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국내에서는 대부분 두바이유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원가 따는 부담 이런 부분이 좀 덜어지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게 항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행이나 이런 쪽은 지금 가실 분들은 다 가고 있죠. 그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되면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뭐 이런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좀 올라올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참 실적 대부분 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아까 우리 다루었던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나 기아 네. 이런 쪽은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8년 만에 현대차가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기준 뭐 2조 원 넘어서는 모습 자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기아도 최근에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즉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재고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그 딜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차량의 믹스드 ASP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최근에 고가 SUV 차량이나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량 그리고 친환경 차량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있잖아요. 출고 대기 기간 기다리는 게 뭐 최근에 좀 짧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1,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만큼 그와 관련돼서 이런 인기 차종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용단의 통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환율로 리커버리하는 부분과 차량 반도체도 올해 4월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풀려나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에서도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단 하나의 변수가 결국 경기죠. 경기가 만약에 리세션 이런 부분으로 경기 침체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우리가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이런 스마트폰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겠느냐? 아예 그냥 1, 2년 더 타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른 수요 감소를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컨커런스 우리가 이번 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관련된 컨커런스 관련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그 괜찮게 나왔을 때 그때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던데요. 그렇죠. 피크아웃이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 알겠어. 근데 이 잘 나오는 것 자체는 이미 지난 일이잖아. 2분기 실적은 과거 일이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 6개월, 9개월 후에 즉 2개분기, 3개분기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보통 우리가 10months forward EPS를 추정을 할 때 앞으로 지금부터 1년 간의 이런 미래 실적 추정치 자체를 현재 주가에 녹여내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에 너희들 업황이 어떨 것 같아? 그거는 향후에 경기가 어떨 것 같아? 이런 부분과 거의 밀접하게 연관 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우리가 빚까지 내가면서 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을 피크로 3분기에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무슨 소리냐? 여타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문제가 돼서 최근에 오더컷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야. 다만 자동차의 경우 지금 재고가 문제야?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실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물가가 피크 아웃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빠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파르게 이런 경기 민감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더 살 수 있겠죠.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19일 날, 21일 날 그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죠. 네네. 그러면서 뭐 지금 뭐 말은 뭐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연준하고 해야지 무슨 재무부하고 하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이 되고 나서 그때 2020년 쫙 좋아졌죠. 3월 19일 날 그때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V자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때 기억이 저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때 저녁에 한미 통화 수합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응이 나왔었고 금요일 날 개파락했었지만 그때서부터 진짜 무섭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미 통화 수합 이게 그 증시에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있는데 이미 선을 그었죠. 재무부 쪽에서 재무장관이 이쪽은 연준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참견한 일은 아니다 하고 선은 그었지만 시장에서 기대치는 계속해서 조금씩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에 관한 기대 뭐 이런 부분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 자체도 분명 루머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 옐런은 이제 1박 2일 동안의 짧은 방한 기간 동안의 일정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LG화학 공장 방문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LG 엔솔이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그 공장 투자하는 부분도 좀 무기한 연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풀어내는 과정이나 혹은 즉 LG화학과의 이런 그 첨단 소재 사업부 한미 이런 배터리 동행 그러니까 특히 소재 쪽이죠. 그런 부분을 동행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셔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자체가 좀 더 지금으로서는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뭐 LG만이 아니라 SK도 지금 최태원 회장 뭐 이야기가 네.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20% 정도는 뭐 20%, 25% 하이닉스도 좀 그렇죠. 하이닉스도 그렇죠. 줄인다고 나왔으니까 뉴스에.
그러면 뭐 미국에 대한 투자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서 그러니까 결국 얻으러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LG그룹뿐만이 아니라 SK그룹도 결국 이거죠. R 공포, 리세션.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2개분기 연속에서 역성장하는 부분인데 1분기에 미국 GDP 역성장을 했죠. 1.5%였나요? 그리고 2분기에는 뭐 2.1%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으로 지금 그 리세션 자체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런 경기 불황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기존에 우리가 곡간 자체를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다 풀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축소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당연한 경영자라면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기업들 방문하면서 그런 투자 동력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LG 화학에 방문했다는 거는 2차 전지 쪽 이런 쪽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GM이나 포드라든지 이런 쪽 얼티엄 셀즈라든지 이런 합작사 설립하는 부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나 그와 관련된 장기 공급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일부 보장을 해주고 너희들 투자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은 미국 쪽에서 친환경차 이런 부분 현대차 기아에서 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뭐 세제적인 부분이나 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대차도 또 미국 쪽에 전기차 공장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한미 통화 수합 만약에 이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바라거든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나와준다면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공매도 뭐 금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게 시장을 지금 완전히 분위기 자체를 180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즉 2020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시기였었고 지금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부터 잡는 시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즘 이러저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주 정말 좋았어요. 네. 조선주도 좋고 건설주도 좋았고. 네. 뭐 안 좋은 게 별로 바이오 쪽이나 좀 안 좋았으려나? 그렇죠. 근데 참 웃긴 게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살아있는 쪽은 바이오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바이오가 죽어버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오더컷이니 뭐니 해서 재고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IT 쪽부터 먼저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조선주나 그리고 건설주나 정유 화학주 그리고 뭐 여타 금융주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즉 외인들은 수급에 기대는 부분이 있죠. 개인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해 왔었다면 거래대금이 기존에 한 코스피 코스닥 한 40조 찍었을 때 이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는 개인들이 수급 키를 쥐고 있었는데 지금 거래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죠? 6조 7조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많게는 5조까지 떨어졌죠.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6조 9,900억. 대략 7조 정도죠. 7조. 이게 코스피 상황이고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코스닥은 5조 7천억. 그만큼 거래대금이 이게 많게는 한 40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러면 개인들이 수급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관련돼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외인들은 공격적 매도가 시장을 좀 무겁게 짓눌렀었다면 이제 외인들이 3거래일 연속해서 조금 사주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부터 먼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수급의 키는 어디가 쥐고 있느냐? 외인이 지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의 키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 결국 우리가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지어서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즉 수급에 기대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장인데 6월과 7월의 차이점이 뭐냐면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섹터 내 빠른 순환매가 느껴지는 게 6월 달에 강했던 섹터가 어디였죠? 그때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SOE를 비롯한 정유주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누리호 2차 발사하면서 우주 항공 섹터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일부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 뭐 재건 테마니 뭐 이런 일부 테마주 이런 쪽으로만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7월 들어서 진짜 다이나믹하게 가장 크게 빠졌던 쪽이 어딘지 아세요? 이쪽이었어요. 아, 그리고 조선주까지. 이쪽이 7월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조선주 7월 들어서 사실 업황이 변한 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조선주 제일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OCI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 박살이 났죠. 그리고 정유주 마찬가지로. 즉 최근에는 가장 큰 악재가 이거 같아요. 요즘에 업황이 좋아진다, 실적 잘 나올 거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최고 악재 같아요. 그만큼 시장은 빠른 수급상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6월 달에 강했던 섹터가 7월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6월 중에 가장 많이 빠졌었던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빠른 순환매인 것 같고, 오늘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은 그냥 수급에서 좀 답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다. 지난주까지 7월 들어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던 섹터는 딱 바이오 하나였거든요. 딱 바이오 하나였고 나머지 테마였는데, 오늘은 바이오가 빠지고 나머지가 수급상 순환매가 돌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올라가서 22평과 이격이 좀 벌어지면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일부라도 좀 팔아가면서 좀 일부 트레이딩성의 접근은 가능할지라도 이게 하나의 시장의 주도 섹터를 형성을 해서 시장 끌고 올라간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지금 현 시점에서 예측해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주도주 찾기 이런 쪽은 또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일부 트레이딩만 대응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조선주 얘기하다 보니까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업 이슈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좀 제일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뭐 아직도 타결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었고 현대중공업도 오늘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파업 이슈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돼서 인건비 증가하는 부분과 그 파업 이슈 이런 부분을 따른 2분기 대규모 충당금 이런 부분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런 부분만 살펴보면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무려 8.7% 올라오면서 가장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주가나 이런 부분 나와 있는 리포트나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요, 이와 관련돼서 내용이 좀 나왔어요. 현대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부분 파업, 후판가 인상으로 실적 부진 전망. 2분기 실적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1분기 쇼크 났던 게 그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때 한 4,600억 정도를 한꺼번에 공사 충당금 한꺼번에 반영을 시키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러한 종목들도 2분기 실적에서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추정치를 크게 하회할 빅베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대우조선해양도 이런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실적 안 나올까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실적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를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실적 안 나오고 나면 더 두들겨 팼거든요. 1분기에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늘 올라갈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으로 남겨놓고 그냥 숫자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성적표 받아들고 나서 그때의 주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하거든요. 밑에서 유독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올라온 거는 지금 추세의 되돌림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계속적 반응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참 하여튼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 지금 오늘 원 달러 참 1,300 얼마죠? 17원 40전이죠. 1,317원. 근데 우리가 1,326원인가 해서 떨어졌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을 넘어섰거든요. 아, 대단해요. 그러면서 유로 달러 페리티는 저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사실 그때 2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유로와 처음으로 이제 첫 출범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와 가치 대비해서 뭐 1.2, 1.3, 뭐 1.4까지, 1.23까지도 봤는데 지금 현재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럽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유로와 가치는 폭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와 가치는 그만큼 올라간 거죠. 안 그래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선호심리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페리티
만들어지는 부분이었었고 달러 인덱스가 108 넘어서는 것 자체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 얘기를 할 때 그 구성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대략 한 56%, 5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이나 그리고 뭐 영국 파운드, 범유로권 이런 쪽이 엔화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한 80%까지도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은 유럽 경기 침체 자체를 시장에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우등생이 어디죠?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지금 몇 년 만이었죠? 36년 만이었나요? 30여 년 만에 지금 그 분기 단위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 독일이 무역 적자를 월간 단위 기록을 했다. 이 부분은 30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가 단의 상승 이런 부분들 인한 무역 수지 악화되는 부분과 독일이 이렇게 휘청해버리면 나머지 유럽 국가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뭐 여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할 나위 없겠죠. 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고 있다라는 걸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좀 일부 변곡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근데 대부분 그 시그널로 봤던 게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사주기 시작할 때라고 보통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IT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량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외인들의 수급 변곡점 이런 부분을 봤었던 거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후행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8원 70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거 같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전보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얘기하면서 최근에 CME 패드와치에서는 거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쪽이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28일 7월 28일 날 목요일 새벽에 실질적으로 이제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시장에서 분위기는 결국 75bp 금리 인상 그럼 한미 금리 차 역전이 나타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8월 달엔 FOMC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도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 9월 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여기서 전보 스텝 혹은 빅 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즉 1% 인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통화 정책상 정상 경로 즉 50bp 즉 빅 스텝이나 이런 베이비 스텝 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피크를 쳤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였죠? 지난달까지 얘기했던 거 인플레이션. 근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많게는 40%까지 떨어졌어요. 알루미늄 가격이 39% 떨어졌고요. 그리고 여타 뭐 그 곡물 가격에서 밀 가격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게 37% 떨어졌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보니까. 그리고 두바이 에너지 가격 뭐 20% 넘게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피크가 만약에 다음 달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자체의 속도 자체가 약간 둔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마침 다음 달 FOMC도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먼저 비워져 있는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 가장 이런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그 우리나라부터 바스켓을 좀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게 시장 한켠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점심 때도 점심 라이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의 시장 상황을 일시적 반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결국 하락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인데 이런 일시적 반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턴어라운드로 볼 것이냐. 근데 보통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 하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로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였었죠. 1월달, 2월달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3월달, 4월달 소폭 강보합권이나 보합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 6월달 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 달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실 올라온 폭을 보면 3월달, 4월달 0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거라고 저는 약간 계단식으로 하락이 멈춘 거라고 보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한 반등, 베어마켓 랠리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사실 업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조금 달라진 거는 히로시마 팹
전 세계 뭐 DRAM 쪽에 한 7% 정도 공급 차질 이로 인한 당연히 이제 가격의 턴어라운드 시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바뀐 건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반도체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표적인 종목으로 외인들이 나중에 비어져 있는 바스켓을 채울 때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부분과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면 같이 바스켓을 비웠던 카카오, 네이버,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는 별로 달라진 건 없다. 다만 달라진 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과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 이번 달을 끝으로 이제 9월 달부터는 만약에 빅스텝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우리가 FOMC에서 캐치를 하더라도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판단.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내년도 금리 인하 올해 많이 올려놓은 거 금리 인하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분명히 나오면서 빠르게 프라이싱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IT뿐만이 아니라 그 나와 있는 지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대형주들의 흐름까지도 지금은 같이 보고 그렇게 본다면 외인들의 수급이 귀환하게 된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히려 7월 지금 중순 말부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끌고 올라가면서 여타 대형주도 올라오고 있죠.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한 8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점검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이 얼마 어쨌든 뭐 예정돼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요 치열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죠. 냉정하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팔아야 될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살 수 있는 시기냐?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기다. 그러면 열심히 손 빨아야 되느냐? 치열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즉, 손 빠는 것 자체는 맞는데 치열하게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 치열하게라는 의미는 지금 2분기 실적이니까 확실히 성적표 열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잘 나온다. 혹은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2분기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컨커를 통해서 향후의 하반기 전망 물론 불투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는 특출난 개별적인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 10종목 중에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예를 들어서 5종목과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비중을 먼저 줄여야 될, 팔아야 될 5종목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놓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유식한 말로 리밸런싱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별 비중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즉 가져가야 될 종목과 아닌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게 7월 말이니까 이제 7월 중순 말 넘어가는 실적 시즌 주요 이런 그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FOMC 전후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오히려 팔아야 될 종목들 빨리 팔고 나중에 그 가져가야 될 종목 한 번이라도 물이라도 더 타든지 그런 좀 리밸런싱 하는 시기로 좀 지금은 좀 삼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열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할까 최소한 반등이라도 나와야 팔 종목 팔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은 준비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팔 주식 얼마에 팔 것이냐 그다음에 또 그쵸. 얼마에 물 탈 것이냐 새로 사야 될 주식은 무엇이냐를 지금 공부하지 그러니까 액션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액션하는 시기를 좀 늦춰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시기를 언제까지 늦출 수 되나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FOMC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게 8월 달에 FOMC가 없다는 이런 안도렐리가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마침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꺾인다는 부분 자체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잖아. 이미 네. 주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많게는 40%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8월 달에 꺾이는 부분 자체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거잖아요. 식음료, 뭐 밀가격
주로 소맥이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가 37% 떨어졌고, 두바이유 22% 떨어졌고, WTI 기준 120불 넘어가는 거 지금 97불이잖아요. 95불까지 떨어졌으니까 20% 넘게 빠진 거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 에너지와 식음료 빠지는 부분이고, 이미 코어 CPI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어 CPI가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 큰 거 제낀 거니까 생각하면, 이번이 지금 9.1% 기록한 이번 CPI, 6월 CPI가 고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 달에 발표하게 될 8월 10일 날 발표죠. 7월 달 CPI 이때 만약에 또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인플레이션 피크가 확실하게 찍어버리는 거죠. 단기적이 됐든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번 FOMC 전후 8월 10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FOMC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그 28일이고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CPI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전후 해가지고 시장에서 크게 또 변곡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좀 빨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메인들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담는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 네이버나 카카오나 현대차 뭐 이런 관련된 주요 종목들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 체크하고, 현대차나 기아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실적 발표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종목은 가져가야 돼. 그리고 다음 주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야 돼, 팔아야 돼. 그 판단할 수 있는 시기죠.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대응 방법,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내일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 한번 차분하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 팔아야 되는 시기, 그 부분을 결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즉, 지수가 올라오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결국 올라와요. 그리고 그럼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는 결국 앞서 팔아야 될 종목들을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꺾이는 시점 자체는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업사이드 자체를 고민을 하고, 팔아야 되는 시기는 가지고 있는 종목별로 실적 뚜껑 확인하고, 오히려 8월 초 그때 인플레이션 피크 그때 분위기 봐가지고 그때 이후에 뭐 5일선이든 11선이든 꺾이면 판다든지 그런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하여튼 이러한 기분 좋은 그 증시의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죠. 항상 어떻게 됐든 거기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7시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정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정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